서브잇입니다. 통찰력 있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브라질 이상기후 커피 콩값 6년 내 최고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지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27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발생했다. 커피의 주 원료인 커피콩 선물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국가무역위원장을 지냈던 피터 나버로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자기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뭐 어느 정도 돈 번 얘기 그리고 이제 통찰력 있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인데 뭐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책이 되게 재미없어요. 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냐?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전 세계 커피의 32%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되어서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면 스타벅스는 이제 싸게 커피를 이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이 늘어서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커피콩 값이 반대로 6년 내 최고입니다. 상품 거래업체 EDNFman의 코나 하케 연구 책임자는 브라질에선 내년 커피 수확분이 400만에서 500만 포대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작년 수확량에 비하면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커피 생산량이 한마디로 10분의 1 도망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한파로 스타벅스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이번 한파를 계기로 이제 커피 값을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유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올린 커피 값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스타벅스의 장기적인 이윤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스타벅스는 또 1년치 원두를 또 쟁여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여놓은 원두로 팔면서 가격까지 전가할 수 있다면 올릴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한파를 안 맞으면 커피 값을 지속적으로 올린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스타벅스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데 있어요. 커피 원두가 풍년이라면 생산량이 많아져서 매입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에 커피 가격은 그대로이니까 이익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커피 원두가 흉년이라면 생산량이 줄어서 매입 비용을 커피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 이익이 늘어납니다. 둘 다 어느 경우에도 스타벅스는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시장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얻습니다. 질레트 면도기와 같은 기업이 뭐 그런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질레트 면도기 같은 경우는 면도기 시장은 신흥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쓸 사람은 다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장을 하려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장은 그대로인데 이익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늘어나게 되니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정책은 주로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쓰는데요. 워렌 버핏이 자랑하는 시즈캔디와 같은 기업이 그렇습니다. 매년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도 이제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비싼 가격인데요. 시장은 늘어나지 않고 무한정 가격을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스타트업이 전통 기업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파는 것이죠. 질레트에 대항해서 마이클 더빈이 창업한 달러 쉐이브 클럽이 대표적인데요. 그 마이클 더빈은 달러 쉐이브 클럽을 질레트에 팔면서 10억 달러가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외에도 룩소티카의 그러니까 커다란 안경점이죠. 여기에 대항한 안경테 스타트업 와비파커가 있고요. 시몬스라는 이제 침대에 대항한 메모리폼 스타트업인 터프트 앤 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형태를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의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이제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통찰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통찰력은 이어서 생각하는 힘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의 비결을 그저 연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79년 12월에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센터를 방문했고요. 여기서 이제 뭘 봤냐? 이게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인데요. 지금 윈도우 화면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콘이 있고 이제 뭐 파란 화면에 뭐 그 아이콘들이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또 이제 마우스까지 있었죠. 여기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그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애플의 매킨토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피처폰하고 PDA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아이리버를 벤치마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둘 다 이제 베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통찰력은 어떻게 생겨날까?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력이 많아져야 하나의 의미 있는 출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인상 깊었던 구절 옆에 그 구절을 새길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붙여서 글귀를 써놓습니다. 좋은 책일수록 더 많은 이제 포스트잇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데요. 책은 이제 밑줄 치면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생각에 스며들게 됩니다. 한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공황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권 정도를 읽으면 새로운 책을 읽을 때 뭐 한 80% 정도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새로운 내용이나 통찰력 있는 작가의 시각을 담은 내용들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글을 써야 됩니다. 신문 기사를 읽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울릴 만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 책을 찾아서 글을 씁니다. 생각만 해서는 통찰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글을 써서 남과 나에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스토리만 봅니다. 수백 장의 스프레드 시트보다 하나의 스토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화 숫자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책을 읽고 수많은 수식과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남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지나가듯이 넘어갑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있는 스토리가 넘치는 책이라면 메모를 하죠.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반대로 의미 없는 정보만 나열되어 있는 책은 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중고서적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과학자의 연설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로 시작하는 할머니의 전래동화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호모사피엔스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전래동화는 아무리 길어도 한 번만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을 붙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얼개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 책이 저는 이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브라질의 이상기후와 뭐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과 브랜드가 높은 기업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높이는 과정과 스타트업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과정이 인과관계가 있는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책을 많이 읽으면 연결해서 생각하고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통찰력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